안녕하세요. 소나나의 서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우리 소나무 여러분들께서는 자기계발 관련 책을 좋아하시니 아마 이 책을 다들 아실 겁니다. 부의 추월차선. 이 책은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30대 억만장자가 된 저자의 거침없는 조언으로 사랑받았는데요. 저도 아주 오래전 이 책을 읽으며 고정관념이 깨지는 충격을 경험하고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는 알겠는데 실천 방법이 없어서 읽고 나서도 변화할 수가 없다. 이런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런 비판을 알고 있었던 그는 야심차게 이 책을 내놓았습니다. 언스크립티드 부의 추월차선 완결판. 부의 추월차선에 진입하는 구체적이고 확실한 실전 로드맵이라 할 수 있는데요. 오랜만에 이 책을 읽으면서 예전의 신선한 충격이 다시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이 책으로 부의 추월차선을 타보시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작된 게임,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갇힌 삶, 패러다임이 문제다. 각본, 그것은 초등학교에서 주는 지침서나 대학 학위에 첨부된 지도가 아니다. 그것은 보이지도 만져지지도 않지만 거기에 있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런 존재로 프로그래마된 현대의 노예 제도 아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치 컴퓨터의 운영체계처럼 그 각본이 쇼를 운영하고 있다. 그 각본에 삶의 조타 장치를 맡기는 이에게 나는 심심한 조의를 표하는 바이다. 그것은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고 일하고 놀고 그리고 어떻게 죽어야 하는지 명령을 내릴 것이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 연설에서 스티브 잡스는 도그마의 덫에 걸리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라고 말했다. 스티브 잡스는 그 각본을 지칭하고 있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라는 문화적 전제들로 이루어진 피할 수 없는 교리이자 신성화된 사회적 풍습이다. 그러니 자문해보라. 이것은 당신의 생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의 생각인가? 나이를 먹으라. 승진을 위해 안간힘을 쓰라. 연장 근무를 하고 상사들에게 당신이 무엇이든 할 수 있음을 보이라. 멋진 차, 멋진 옷을 구매하라. 열심히 일하고 더 열심히 놀아라. 흥청망청 돈을 쓰라. 결국 한 번뿐인 인생 아니던가. 나이를 더 먹으라. 패션을 쫓으라. 프라다, 루이비통, 샤넬. 대중문화를 쫓으라. 인기 있는 텔레비전 드라마를 즐기라. 텔레비전 쇼에서 진실이라고 보여주는 거짓된 삶을 쫓으라. 주택 융자, 자동차 할부, 케이블 수신료, 입주자협회 회비, 빚을 계속 쌓아가라. 당신은 열심히 일하고 그럴 자격이 있다. 나이를 더 먹으라. 1년에 2주 휴가를 즐기지만 상사들이 허락할 때만 가능하다. 성취감을 위해 소비하라. 설명할 도리 없는 공허감을 채우기 위해 소비하라. 일, 주택융자, 자동차 할부 금융, 신용카드, 더 많은 부채로 정신이 혼미해진 가운데 진실을 묵상하면서 자유가 사라져가는 것을 느끼라. 나이를 더 먹으라. 자식을 낳으라. 자식을 키우라. 책임을 져라. 빚에 대한 시각을 바꾸라. 은퇴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라. 쪼그락 늙은이가 되도록 나이를 더 먹으라. 후회하라. 회한에 젖으라. 당신의 시간은행 계좌에는 잔고가 거의 없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거의 텅 비었다. 남들 같은 평범한 삶이 성공이나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했다는 불편한 진실에 직면하라. 은퇴를 미루라. 배우자의 은퇴도 미루라.
시간은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이 왔다고 말한다. 은퇴 전에, 후회를 대면하기 전에 두 팔 벌리고 기다리는 그 각본에게로 오라. 관습적 지혜라는 제조업자가 생산하고 제도화된 세뇌를 통해 유통되며 맹목적 신념으로 삼켜지는 정신 차리라. 제조되어지고 있는 제품은 다름 아닌 바로 당신이다. 대중은 경제적 목적을 위해 조직화되었다. 떼거리와 함께 무리지어 다니다 보면 떼거리를 위해 계획된 예측 가능한 결과만을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어떻게 조작된 각본에서 탈출했는가? 나는 운이 좋았다. 대부분의 젊은이들과는 달리 각본화된 프로그램이 나의 의심이라는 바이러스에 의해 중지되었다. 그러나 시작은 그것이 아니었다. 특별한 삶이라는 나의 꿈은 부모님이 이혼하면서 조기 사망하고 말았다. 아버지는 술과 활기찬 싱글라이프를 위해 떠났고 고등학교 졸업장이 전부인 어머니는 말썽꾸러기, 돈 먹는 하마 셋과 함께 남겨졌다. 그때 나는 진짜 인생에 대해 배웠다. 새 옷도 못 입고 개봉관에서 영화도 못 보고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할 수도 없었다. 더 적은 것에 만족하는 그것이 인생이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았다. 몇 살이었는지는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지만 나는 스포츠카에 눈독을 들이고 16살 소녀들에게 추파를 던질 만큼은 자라 있었다. 아이스크림 가게로 다가가 우연히 길가에 주차된 람보르기니 카운타크를 발견했다. 그것은 나의 꿈의 자동차였다. 나는 황홀경에 빠져 눈을 크게 뜨고 침을 질질 흘리며 얼어붙고 말았다. 아이스크림 따위의 문제가 아니었다. 나의 수줍음도 잊은 채 젊은 차 주인에게 직업이 무엇인지 물어보았다. 그는 자신이 기업가, 보다 구체적으로는 발명가라고 말했다. 그 순간 나는 꿈이 단지 운동선수, 록스타, 할리우드 배우들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기업가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꿈은 젊어서도 성취될 수 있다는 걸. 중고등학교와 대학교 때 나는 스스로 기업가 정신에 대해 광범위하게 공부했다. 학교에는 그런 커리큘럼이 없었다. 이 스토리 저 스토리들을 들여다보면서 나는 한 가지 진리를 확인했다. 크게 성공한 기업가는 특이하게 살았던 소수의 사람들 중에서 나왔으며 그들은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풍족한 사람들이었다. 내가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는 어떻게 하면 좋은 사원이 될 것인가 라는 생각을 어렵사리 떨쳐낸 뒤였고 나는 결코 한 주에 5번 넥타이로 목을 조르는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는 각오와 함께 기업가 정신에 더욱더 올인하게 되었다. 그것은 나의 인생이 될 것이었다. 하지만 뒤돌아보니 나는 내 앞길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던 것에 대한 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때는 라디오마다 같은 노래를 틀어대는 세상이었고 그 세상에서는 그 라디오의 볼륨을 낮추는 것이 맨손으로 강철을 구부리는 것만큼이나 힘들었다. 우리가 믿는 거짓말들. 평범한 99%의 생각이 비범한 1%의 결과를 낳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해야 할 생각을 스스로 하지 않고 군중들이 대신하도록 하면 당신은 군중의 일부로서 군중의 믿음을 갖게 되고 그리고 불행하게도 군중이 얻는 결과를 당신의 결과로 얻을 것이다. 이런 체계적인 세뇌는 평범한 인생 전체에 걸쳐 일어난다. 오래된 신념은 반드시 의혹의 도마에 올려야 한다. 그렇게 해서 마음의 콩깍지를 제거해야 한다. 의혹의 씨앗들은 일단 뿌려지면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면서 각본화된 오래된 생각과 사고 과정들을 리셋하면서 그것들을 새로운 깨달음과 새로운 아이디어로 대체해서 새로운 행동을 불러온다.
각본화된 운영체계를 재수립하는 구체적인 첫걸음은 대립하는 신념 이분법을 잘 드러내 편광화하는 것이다. 여기서 편광화란 각 이분법에서 저울의 추를 각본을 탈출한 신념 쪽으로 옮긴다는 의미다. 이를테면 세상이 하얗다고 할 때 까맣다고 생각한다. 세상이 매수라고 말할 때 당신은 매각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영원한 패자, 그 99%의 사람들의 팀에서 영원한 승자, 그 1%의 사람들의 팀으로 옮겨가는 것이다. 각본화된 가상현실처럼 신념 이분법은 본질적으로 기만적이다. 사실 나는 그것들을 냉혹한 속임수라고 비난한다. 문화적으로 엔지니어링 되고 보편적으로 은근슬쩍 강매되는 이 신념의 속임수들은 각본화된 인생길들을 의례화하여 아무도 갈망하지 않는 99%의 결과를 생산한다. 그 신념 이분법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라. 그러고는 편광화하라. 그러면 호련히 1%의 왕국에서 당신의 성과가 맺히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지름길 속임수. 평범은 비범의 아버지가 아니다. 우리는 빠른 결과를 요구하는 전자레인지 문화에 살고 있다. 다음 주도 늦고 내일도 늦고 아침 식사 후도 늦고 지금 당장이어야 한다. 우리는 모든 것을 빠르고 쉽게 손에 넣기를 원한다. 이 책을 읽는 독자들 역시 지름길을 찾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지름길은 고사하고 수고로움과 밤늦도록 고생하는 날들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들은 고작 17명밖에 되지 않는 자신의 트위터 팔로워들에게 이 책은 쓰레기라는 트윗을 날릴 것이다. MJ, 순식간에 부의 추월 차선으로 갈아타는 버튼 같은 걸 알려달라고. 요점만 말하자면 지름길은 존재하지 않는다. 편광자, 과정 중시의 원칙. 나의 첫 책을 저술하는데 꼬박 3년이 걸렸다. 이 책도 마찬가지로 거의 3년에 걸쳐 쓰고 있다. 두 경우 모두 나는 당장이라도 때려치우고 싶은 욕구를 여러 차례 느꼈다. 한 번에 6장을 쓰고 읽고 문서 파쇄기로 갈아버리고 난다. 양팔을 도리깨질하듯 흔들며 어린아이처럼 칭얼거린다. 나의 완벽주의 때문이다. 나의 좌절감을 우리 포럼에서 털어놓을 때도 있는데 그럴 때면 사람들은 과정이라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된다. 그리고 고뇌가 끓어오를 때마다 나는 애초에 쉬웠다면 노력할 가치가 있었겠어? 라고 말하며 스스로에게 확신을 다시 불어넣는다. 이런 일은 당신이 결과 중심주의를 마음에서 비워내고 과정 중시 원칙을 들여놓을 때 생기는 일이다. 좌절과 고뇌는 느껴지지만 결국은 극복한다. 난관은 예견되지만 극복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이 빨리는 아니더라도 되어간다. 여기에 결과, 과정, 이분법에서의 과정 측면을 향해 나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9단계가 있다. 1단계, 지적 인식. 슬픈 진실은 당신의 뇌가 과정이 아닌 결과 위주의 효율성만 찾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당신의 뇌가 사랑하는 가정들은 온통 기억이나 과거의 어떤 기준점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우리의 뇌에서 최적화 기능이 사라져버린다면 우리는 본능에 따라 헤엄치는 군붕어보다 나을 게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 신경계의 효율성에는 단점이 있다. 예를 들어 마술은 온전히 주의 집중과 분산에 관한 것인데 우리의 나태한 뇌와 인지적 지름길과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우리의 눈을 속인다. 불행하게도 마술사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바로 이 신경과학이 그 각본에게도 힘을 실어주어서 결과중심 사고로 당신을 몰고 가서 영원한 패자의 팀에 소속시킨다. 이 신경학적 인식은 과정중심적 사고방식을 향한 첫걸음이다.
건강만큼 과정 모델을 잘 보여주는 것도 없다. 강철 같은 팔뚝의 알통과 초콜릿 복근을 자랑하는 해변의 멋진 남자에겐 분명 과정이 있었다. 매일 운동하고 엄격한 식이요법을 하면서 엄청난 노력의 대가로 그런 멋진 몸을 갖게 된 것이다. 눈에 보이는 잘 빠지고 건강한 몸은 결과론적인 사건일 뿐이다. 다음에 마트에 쇼핑을 가면 다른 사람들의 쇼핑 카트를 훔쳐보라. 정상 범주를 벗어나는 아웃라이어들, 비만이거나 몸이 아주 좋은 사람들에 주목하라. 그들의 카트에 담긴 식료품과 그들의 체형을 연결지어보라. 이것을 통해 당신은 매우 특별한 능력, 과정이 일어나기 전에 과정을 미리 목도하는 능력을 갖게 될 것이다. 체형이 좋은 남자를 골라서 따라가 보라. 그는 살코기, 채소 등 가공하지 않고 자연에 가까운 식료품을 선택할 것이다. 이번에는 작은 카누쯤 너끈히 가라앉힐 것 같은 사람을 골라서 따라가 보라. 그는 가공도가 높고 달달한 식료품을 선택할 것이다. 쿠키, 사이다, 과자 등등. 당장의 좋은 기분을 약속하는 것들이 그의 카트에 담길 것이다. 비만은 과정 포기의 결과이고 건강은 과정 이행의 증거다. 건강에는 지름길이 없다. 건강은 돈을 주고 살 수 없고 남의 건강을 훔쳐오거나 속여서 빼앗아오거나 뇌물로 취득할 수 없고 주사로 주입될 수도 없다. 그것은 노력으로 달성되어야 한다. 사실 우리 모두는 결과, 과정, 이분법의 살아있는 증거이자 걸어다니는 광고판이다. 2단계 기대치 수정 및 난이도 조정. 비범한 결과는 비범한 노력을 요한다. 이 말의 의미는 유령조끼를 포기하고 지름길 모색을 그만두라는 것이다. 진짜 어려운 일은 지름길이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사람들은 과정 중시 원칙을 무시함으로써 목표를 이루어내는데 곤란을 겪는다. 지름길을 찾기 위해 메뚜기처럼 뛰어다니면서 겪는 그들의 곤란은 과정이 아니라 실제 하지 않는 지름길을 찾아 헤매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성공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간단하다. 지름길의 환상을 떨쳐내고 과정 중시 원칙을 존중하며 해야 할 일을 하라. 다이어트 약들을 쓰레기통에 쏟아버리고 압박 거드를 내다버리고 변덕스러운 유행 쫓기를 그만두어라. 21번의 식사 중 적어도 20번은 적절한 식단을 고수하고 무거운 엉덩이를 들어올려 피트니스 센터로 향하고 제발 부탁하건대 몸을 움직여라. 그러면 분명 성공할 수 있다. 3단계 변화 목표의 결정 및 시각화. 당신이 원하는 것이 정확히 무엇인가? 지금으로부터 1년 후 송년회 자리에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마음속으로 그려보라. 모든 것이 좋은 방향으로 바뀐 한 해를 뒤돌아보며 자축하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해보라. 잠시 자축할 성과들에 대해 묵상해보라. 피트니스 목표를 달성했는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여 소득을 2배로 증대했는가? 1년 후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싶은지 생각해보라. 목적지를 정하지 않으면 그곳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없다. 4단계 목표의 정량화. 내년의 새해맞이가 얼마나 행복할지 머릿속으로 그려본 뒤 당신의 목표에 숫자를 붙여라. 살 빼기가 목표라면 5kg 빼기라든지 체지방 12% 달성과 같이 구체화하라. 이와 비슷하게 당신의 목표가 사업 시작이라면 매출이랄지 이윤이랄지 고객 수와 같은 구체적인 숫자를 가지고 목표를 정량화하라. 이렇게 목표의 숫자의 옷을 입히는 것은 지극히 중요하다. 막연한 이정표는 측정 불가이고 심지어는 액션 페이킹의 전주곡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피트니스 센터는 일부 회원들의 목표를 내다 걸어서 공개한 적이 있는데 그 목표라는 것들이 건강해지기라든지 더 나은 느낌처럼 모호했다. 애매한 진술문은 목표의 윤곽을 잡아줄지는 몰라도 귀환 회로의 합선을 유발하고 만다. 목표 달성 수준을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결승선이 어디인지도 땅에 묻혀서 보이지 않게 된다. 5단계 목표의 세분화. 목표를 결정하고 정량화한 뒤에 할 일은 목표를 내가 일일 목표라고 부르는 핵심적 행동 요소로 나누는 것이다. 무엇을 매일 꾸준히 실천하면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당신의 목표가 장편소설 집필이라면 당신의 일일 목표는 하루에 20장 집필하기 혹은 하루에 최소 2시간 집필하기가 될 것이다. 만일 당신의 목표가 체지방을 12%로 낮추는 것이라면 당신의 일일 목표는 매일 운동하고 하루에 2000칼로리 이상 먹지 않는 것이 될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습관을 구축하는 거시적 과정을 분리해내는 것이다. 목표 자체가 측정이 곤란한 것이라면 일일 회계를 시행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신의 목표가 이를테면 더 똑똑해지기라면 일일 목표는 하루에 한 가지 새로운 것을 익히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6단계 위협의 파악. 당신의 일일 목표를 위협하는 것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목표를 달성하려면 그 성취를 막는 것들을 파악해야 한다. 무엇이 성공을 가로막고 진짜 변화를 방해하는가? 성공은 무엇을 시작하기에 대한 것이기보다는 무엇을 그만두기에 대한 것일 때도 많다. 하루에 5시간을 최신 게임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는가? 초점이 명확한 행동이나 계획 없이 이 아이디어에서 저 아이디어로 변덕의 죽을 끓이는가? 과정 중시 원칙의 가장 어려운 부분은 반복이다. 위대함은 많은 작은 것들을 매일 실천하는 데 있다. 7단계 올바른 전투지 파악.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전쟁터에서 싸움을 한다. 그 결과는 연이은 패배일 뿐이다. 어디서 싸워야 할지를 알기만 하면 바라는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전투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살 빼기를 원한다면 어디서 싸움에서 이기고 지는지를 정확히 집어내야 한다. 대부분은 싸움터가 부엌이라고 생각한다. 부엌으로 걸어 들어가면서 전투를 벌인다. 저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안 돼. 다른 걸 집어들어. 지금 당장 시원한 콜라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그렇지만 그래선 안 돼. 저 과자가 나를 부르네. 그렇지만 샐러리를 먹어야 해. 미안하지만 부엌으로 들어가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했다. 진짜 전투는 부엌이 아니라 식료품점에서 치러졌다. 그 쓰레기들을 쇼핑카트에 담는 순간 당신은 전쟁에서 졌다. 이와 비슷하게 당신이 몇 시간이고 생각 없이 리얼리티 TV 채널을 시청한다면 전쟁은 리모컨을 들고 소파에서 벌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전화에서 벌어져야 한다. 전화 수화기를 집어들고 케이블 TV를 해약하라. 8단계 불편을 이용한 나쁜 습관 제거. 일단 전투지가 파악되면 당신은 나쁜 습관들을 제거해야 한다. 어떻게? 당신의 자연스러운 인간 본능을 지렛대 삼아 최소 저항의 길을 발견함으로써 나쁜 습관들을 골칫거리로 전환시킴으로써 지름길 속임수를 코너 쪽으로 몰아라. 그것들을 방해물로 만들어라. 불편할 것이다. 그리고 지름길 같은 것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비디오 게임 중독에서 벗어나려면 엑스박스 콘솔을 포장하여 팔아버려라. 아니면 다락방에 던져 넣어라. 이제 게임을 하고 싶을 때면 천장 사다리를 기어올라 먼지 낀 다락으로 기어들어가 콘솔을 상자에서 꺼내고 연결해야만 한다. 9단계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 과정 중심 모드의 마지막 단계는 행동을 습관으로 굳히는 것이다. 당신의 목표가 무엇이든 반향이 올 때까지 행동하라. 귀환 회로에 발동이 걸릴 때까지 규율 있는 행동을 계속 취하라. 첫 반향이 발생할 때까지 노력하고 그때에야, 오직 그때에야 다음 단계를 결정하겠노라고 맹세하라. 계속할까? 조정할까? 아니면 그만둘까? 오래전 나의 대학생 시절 연인이 나를 버리고 비싼 정장에 매끄러운 말을 쏟아내던 광고계의 어떤 거물급 중역에게로 갔다. 그 당시 나는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었고 그녀가 배를 옮겨 탄 것은 나무랄 일이 못 된다. 어쨌든 슬픔을 달래기 위해 나는 내 인생 처음으로 피트니스 센터라는 곳에 갔다. 그곳은 나의 비통한 마음을 치료해 주었다. 처음에는 그녀에 대한 생각을 잠시라도 떨쳐내볼 요량으로 운동하는 척만 했지만 그것은 차츰 하나의 과정으로 변모해 갔다. 결별의 상처를 극복했을 즈음 나는 나의 첫 귀환 회로 반향을 경험했다. 나는 기분이 좋아졌고 나의 비쩍 마른 팔에는 알통이 생겼다. 사람들은 나의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한마디씩 칭찬의 말을 던지기 시작했다. 이 반향은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해서 그것을 주의 전환을 위한 일시적 소일거리에서 하나의 습관으로 바꾸어 놓았다. 당신의 노력이 메아리를 불러올 때 당신의 행동은 강화되어 양치질처럼 습관이 된다. 여기서 요점은 목표가 무엇이든지 간에 첫 반향이 올 때까지 노력하라는 것이다. 그리고 첫 반향을 음미하라. 첫 반향이 있은 후엔 발길을 돌리는 일이 흔치 않다. 그 결과가 대단한 것은 아닐지라도 당신에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준다. 나는 최근에 이것에 대한 훌륭한 비유를 게리 켈러의 저서 원싱에서 발견했다. 과정 중시 원칙과 그 원칙의 반향은 한 줄로 이어진 도미노로 시각화해 볼 수 있다. 이 도미노에서 도미노 펜은 점점 더 커진다. 가장 먼저 넘어지는 첫 도미노 펜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작다. 그것이 넘어질 때 아무 진동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 운동량은 다음의 도미노 펜을 넘어뜨릴 만큼은 되는데 두 번째 도미노 펜은 첫 번째 것보다 약간 더 크다. 이렇게 점진적으로 도미노가 진행되면서 점점 더 큰 도미노 패가 연쇄적으로 넘어지게 된다. 도미노 패가 커지면서 넘어질 때 생기는 진동이 점점 커진다. 그것은 음악 같아서 앞으로 나아가도록 동기를 부여한다. 이 과정은 마지막 도미노 패가 넘어질 때까지 계속되는데 그 큼지막한 도미노 패는 당신의 목표, 피트니스 콘테스트에 출전하기, 100만 달러 저축하기, 빚 청산하기 등을 상징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자그마하고 시시한 도미노패에서 시작되어서 믿을 수 없는 변화의 운동량을 만들어냈다. 점차 커지는 도미노패들은 왜 결과 중심주의자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를 확실하게 보여준다. 그들은 가장 큰 도미노패에서 시작하려 드는데 그것을 움직이게 할 충분한 힘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들이 작은 것에서 큰 것이 나온다는 진리를 알 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소비주의 속임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시간을 잡아먹었는가. 쓰레기 매립지에 들렀다가 나는 고물 더미 앞에 트럭을 주차하고는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아파트 건물만큼 높이 쌓인 쓰레기 더미를 바라보다 문득 이 거대한 덩어리를 이루는 것들이 한때는 모두 새 것이었을 때가 있었다는 깨달음에 머리를 한 대 얻어맞았다. 신상, 원하는 물건, 거기에는 바베큐 석쇠도 있었고 자전거도 있었고 장난감도 있었고 정원용 가구도 있었고 스토브도 있었고 액자 틀도 있었고 와인 렉도 있었다. 그곳은 지나간 욕구들의 공동묘지였고
잉여적으로 축적되는 소비에 부풀어 오른 쓰레기 더미였다. 나는 생각했다. 누군가 한때는 지갑을 열고 신용카드를 꺼내 이 물건을 샀겠지. 그리고 지금 그 물건은 무가치한 고물이 되어 이곳에 누워있고 그 신용카드 빚은 어쩌면 아직도 미상환 상태일지도 모른다. 소비주의 속임수는 어린아이 때부터 시작된다. 아장아장 거릴 때부터 우리는 소비를 재미나 행복 같은 정서와 연결짓도록 프로그래밍 된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졸라서 장난감과 갖가지 즐거운 것들을 소비한다. 소비가 긍정적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대가로 어떤 부정적 결과도 따라오지 않는다는 생각이 담겨 있다. 그리고 부모님이 돈을 내기 때문에 소비와 생산의 상관관계를 고민하는 기회를 놓치고 만다. 크리스마스 스토리라는 오래된 영화에서 꼬마 랄피는 레드라이더 비비총에 광적으로 집착한다. 랄피에게 있어서 이 총은 많은 것을 상징했다. 행복, 성취, 책임이 따르는 어른이 되는 시기, 심지어는 권위에 대한 항거. 비비총에 대한 랄피의 갈망처럼 어른들에게도 비합리적인 열망의 대상들이 있다. 나는 자동차를 구매하면 해냈어 라는 느낌을 받는다. 자동차라는 상징물은 나를 부유하고 세련되고 고급스럽다고 느끼게 해준다. 아르마니로 치장하고 포르쉐 자동차를 몰고 싶다고 열망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소유하기 위해 치르는 대가가 있다. 그것은 무엇일까?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35%가 상환 기일을 넘긴 부채를 하나쯤은 안고 있다. 적어도 3사람 중에 1사람은 빚쟁이일 뿐만 아니라 연체자이기까지 한 것이다. 빚쟁이의 18%가 넘는 사람이 상환 완료는 기대조차 못한다고 한다. 그들은 죽어서 땅에 묻힐 때 빚을 안고 갈 것이다. 당신의 10년 묵은 낡은 자동차 곁을 날렵한 무스탕이 날아가듯 지나갈 때 기죽지 마시라. 그 운전자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스타일리시하거나 똑똑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길에 굴러다니는 자동차의 거의 85%가 할부 금융을 통해 구매한 것이다. 그렇다. 저 아우디는 터무니없는 금액의 할부가 아직 남아있다. 그것뿐만이 아니다. 보통 융자의 상환 기간을 이제는 65개월 넘게 늘릴 수 있다. 무슨 뜻이냐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분수에 넘치는 자동차를 산다는 얘기다. 다음에 길에서 신차들에 둘러싸여 있을 때 기죽지 말고 이 숫자들을 기억하라. 85%와 65개월. 그 사람들은 인생의 승리자가 아니라 소비주의 희생자이다. 월요일 아침 7시면 고속도로가 교통체증에 걸린다. 소비주의 환상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혹은 적어도 소비주의에서 생산주의로 돌아서기까지 노예로 살아간다. 소비주의 환상이 가장 크게 영향력을 발휘하는 곳은 각본화된 운영체계 내에 뻗어있는 인도다. 소비와 생산의 뒤틀린 관계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한 발짝만 잘못 디디면 파산할 지경까지 이른다. 케인 웨스트라는 래퍼는 5,300만 달러의 빚이 있다고 전해지는데 마크 저크버그에게 트위팅을 하여 지원금을 요청했다. 래퍼인 50센트는 파산 신청을 했다. 이 돈 잘 버는 유명인들이 도대체 어떻게 파산에 이르는 것일까? 소비가 소득을 앞지르게 하는 소비주의 속임수 때문이다. 엄청난 보수와 어마어마한 사업 이익으로 흥청망청한 소비를 감당할 수 없는 것이다. 벌어들인 마지막 한 푼까지 소진하고 신용이 너덜너덜해질 때까지 돈을 끌어쓰고야 잔치의 끝이 오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라. 빚은 버는 것보다 더 쓰는 것이고 생산보다 큰 소비다. 빚은 갚아야 할 돈일 뿐 아니라 생산에 있어서의 적자다.
만일 당신의 총 자산이 마이너스 50만 달러라면 당신은 생산한 것보다 50만 달러어치를 더 소비한 셈이다. 당신은 채권자에게 빚에 상응하는 미래의 생산을 갖다 바치겠노라고 약속한다. 그래서 대학에서 6자리의 학자금 융자를 받으면 그것이 당신의 발목을 위태로운 곳에 잡아 묶는 것이다. 당신이 일감이나 일자리를 찾든 못 찾든 빚은 미래의 노동을 강제한다. 소비주의 속임수와 빚이 당신의 인생을 어떤 꼴로 만들어 놓았는가? 당신은 직장을 때려치우고 꿈을 쫓을 수 있는가? 매일의 과로가 당신의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는가? 나는 인생의 자유를 만끽하며 한 가지 진실에 내가 빚지고 있음을 깨닫게 된다. 나는 소비주의를 배격했고 생산주의를 통해 생산을 존중함으로써 기업가적 각성에 도달했다. 그 덕에 나는 빚이 없다. 그 덕에 나는 내 집을 온전히 소유하고 있다. 그리고 그 덕에 나의 가장 소중한 것, 즉 나의 시간을 완전한 내 것으로 만끽한다. 나는 소비주의 덕분에 상당한 수준의 사치도 누린다. 원하는 외제차도 구매하고 멋진 식당에서 식사도 하고 비싼 서커스 티켓도 사고 퍼스트 클래스로 여행도 한다. 나의 인생은 머니 같은 잡지에서 퍼뜨리는 내 핍이라는 아이디어와는 거리가 멀다. 잘 살기 원한다면 잘 생산해야 한다. 당신이 더 많은 생산 가치를 사회에 보탤수록 당신의 집은 더 커지고 차의 엔진은 강력해지고 당신의 스테이크는 더 맛있을 것이다. 달리 말해서 취하려 들지 말고 보태고자 하라. 생산자로서 방향을 재정립하려면 편광화된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기업가적 노력을 통한 생산이 소비보다 훨씬 더 커야 한다. 둘째, 소비자에서 생산자로의 전환은 생산자로서 행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뜻은 다음과 같다. 무리를 좇지 말고 이끌어라. 다져진 길을 가지 말고 새 길을 내라. 프랜차이즈를 사지 말고 만들어 팔아라. 임대료나 로열티를 내지 말고 받아라. 빌리지 말고 빌려줘라. 브랜드를 사지 말고 만들어 팔아라. 사원이 되지 말고 사원들을 고용하라. 홈쇼핑을 통해 물건을 사지 말고 팔아라.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지 말고 팔아라. 생산자가 되면 모든 것이 뒤바뀐다. 생산자들은 최신의 유행에 돈을 쓰지 않는다. 생산자들은 최신 상품으로 불길을 일으키고 그것으로부터 수익을 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자가 되면 당신은 끊임없이 사업체 소유주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된다. 예를 들어 광고를 시청할 때면 아이디어에서 시제품을 거쳐서 방영하게 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라. 그 광고가 당신을 구매로 이끌었는가? 당신을 짜증나게 만들었는가? 내게 저 상품만 있으면 삶이 달라질 것이라는 느낌을 받았는가? 다음에 무엇이든 구매를 할 때면 왜 당신이 그것을 사는지 주의 깊게 분석해보라. 희소성을 강조하는 광고 카피 때문인가? 사진 때문인가? 매우 좋았다는 후기들 때문인가? 훌륭한 고객 서비스 때문인가? 상품 구매 전 샘플을 받아보고 그 가치를 느껴서 구매했는가? 당신의 망상 활성계 시그널을 다른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에 맞추어라. 그러면 당신은 곧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을 하고 있을 것이다. 행우나 속임수, 게임을 뛰지 않으면 승리도 없다. 나는 나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별 신경을 쓰지 않지만 그들의 철없는 소리가 자주 귀에 들리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도에서조차 낙오한 그들은 비이성적인 의견들을 내놓는데 그 공통된 주제는 운이다. MJ는 행운아야. 이거다는가? 그들의 말이 옳다. 사실 나는 이 이상한 운을 지난 20년 동안 경험해왔다. 예를 들자면 나는 운이 좋아서 내 또래 친구들처럼 주말이면 술과 약에 쩔어 지내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서 힘들게 공부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대학 졸업 후 취직을 하지 않는 대신에 기업가 정신에 초점을 맞추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영양보충제 사업, 장신구 사업, 모기지 사업을 시작하기로 선택했고 또 거기서 실패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4가지 네트워크 마케팅을 시작하기로 선택했고 또 거기서 실패했다. 그 후로 3번이나 사업을 말아먹었지만 나는 운이 좋아서 나의 기업가적 꿈들을 붙잡고 나아가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나의 자존심을 버리고 고등학교 중퇴자에게나 걸맞은 직업들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고 그런 일을 하면서 있는 고생 없는 고생 다 해보았다. 내가 피자나 꽃이나 신문을 배달하는 동안 내 친구들은 취직해서 수월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리무진 운전사로 일하기로 선택했는데 그것은 그냥 어쩌면 내가 언젠가는 리무진 사업체를 운영하기 원해서였을 것이다. 나는 운이 좋아서 공항, 결혼식장, 술집 밖에서 죽치고 기다리면서 새롭게 부상하는 인터넷 기술에 대해 매일 책을 읽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리무진 사업에서의 새로운 필요를 발견하고는 무엇인가를 시작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여기저기 파티에 다니거나 드라마 재방송에 빠져 지내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내가 시작한 사업에 열중하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프리미엄 도메인들이 수십에서 수백만 달러의 가격에 팔려나갈 때 훌륭한 도메인 URL을 두고 벌인 협상에서 승리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2001년에 어느 실리콘밸리 스타트업에게 내 회사를 팔기로 선택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닷컴 붕괴 시절에 나의 회사를 헐값으로 재매입하기로 선택했는데 시장을 질식시키고 있던 비합리적인 공포에 움츠리기보다는 그 회사의 재무 상태에서 희망이 보인다는 이성적 판단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나는 운이 좋아서 닷컴 붕괴해서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번창의 발판으로 삼기로 선택했다. 책과 투자 결정과 건강 관련 선택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수백만 달러의 판매고를 올렸는데 그것을 모두 적으려면 5장은 더 써내려가야 할 것이다. 나는 당신이 나의 말 속에서 어떤 경향을 발견했기를 바란다. 나는 줄곧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다. 내가 선택을 하자 운이 좋았고 나는 선택에 머물지 않고 행동했다. 그리고 나는 계속 행동을 이어갔다. 당신이 운이 없다고 믿는다면 나는 의심 없이 말할 수 있다. 당신은 운이 없다고. 당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확률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당신은 계속해서 운이 없을 것이다. 반드시 확률을 이동시켜야 한다. 내가 운이라고 말할 때 내가 지칭하는 것은 나쁜 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한다면 미안하다. 아마도 그건 아닐 것이다. 교육, 위생, 깨끗한 식수가 부족한 제3세계 국가에서 태어났다면 나쁜 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읽는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수용소에서 보내지는 압제의 땅에 태어났다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슬픈 사실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패를 쥐고 태어난 대부분의 사람들이 나쁜 패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당신이 이 책을 읽고 있다면 당신은 전 세계적 기준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이다. 당신은 아마도 신발도 여러 켤레 있을 것이며 다음 주를 셔츠 한 장으로 버텨야 하는 사람도 아닐 것이다. 당신에게는 선택의 자유가 있다. 당신은 보고 읽고 서핑할 수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당신이 책을 통해 자아 실현을 추구하는 것을 보니 굶주리거나 거처할 곳이 없는 사람도 아니다. 보아라. 당신은 행운하다. 나처럼. 운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먹구름을 흩어버리기 위해 다음 실험을 해보아라. 동전을 위로 던져 동전의 어느 면이 나올지 예견해보라. 준비되었는가? 뒷면이다. 맞추었는가? 그렇다면 잠시 당신의 정확한 예측에 대해 생각해보라. 이제 당신에게
행운아라는 이름표를 붙여줄 수 있는가? 당신의 예견이 틀렸다면 갑자기 스스로를 불운하다고 여길 것인가? 아마도 둘 다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당신은 확률이란 것을 알기 때문이다. 동전 던지기에서 이기고 질 확률은 50대 50으로 동일하다. 이제 기어를 한 단 올려보자. 만일 어떤 동전면이 나올지를 맞추면 $10,000,000의 상금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 결과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느닷없이 그 결과가 단순한 운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어떤 동전면이 나올 확률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 무엇이 변하는가? 당신의 인식이 바뀐다. 이것이 확률의 순수한 본질이다. 영국 하트퍼드셔 대학교의 심리학 교수이자 나의 추천 도서 59초의 저자이며 또한 행운학교의 설립자인 리처드 와이즈맨은 오랜 세월 운이라는 것을 연구해왔다. 그는 말한다. 운이 없는 사람들은 행운과 불운의 진짜 원인에 대한 통찰이 거의 전무합니다. 사람들이 운의 많은 부분이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지요. 그리고 부연한다. 행운이든 불운이든 인간이 가능성과 의식적 상호작용을 한 결과물에 사람들이 붙인 이름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가능성과 상호작용을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확률을 움직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확률의 원칙에 따라 당신은 5가지 전선에서의 행동 수정을 통해 운을 바꿀 수 있다. 첫째, 당신의 우주를 바꾸어라. 더 나은 확률과 수익률의 게임을 하는 동시에 더 큰 리스크는 피하라. 당신의 커리어, 라이프 스타일, 반복적 행동 양식들이 당신의 우주를 결정한다. 예를 들어 여기에 형과 동생이 있다. 형과 동생은 같은 회사에서 배관공으로 일한다. 하루 일과를 마친 뒤 형은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비디오 게임을 하며 값싼 맥주를 들이킨다. 취미로 카지노에 가서 시간을 쓰고 주급을 몽땅 걸 때도 있다. 동생네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다. 그 대신에 그는 기업가가 되고 싶은 열망에 열심히 책을 읽고 코딩을 배우고 아마존에서 자신의 아이디어나 상품을 판매한다. 산업 박람회에 가거나 웹상의 세미나에 참가한다. 이제 형과 동생의 미래가 어떤 모습일지 머릿속에 그려보라. 두 번째 행동 수정을 통한 확률 수정은 행동에 관한 것이다. 확률 수정을 위해서는 반드시 노력, 수고, 행동이 필요하다. 남은 3가지의 행동 수정 사항은 앞서 언급한 심리학자 리처드 와이즈먼이 제안한 것이다. 그는 여러 실험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행동이 운을 바꿀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그에 따르면 운을 바꾸려면 운이 좋은 사람들과 연관된 특징을 흉내내면서 운이 나쁜 사람들의 특징을 제거해 가야 한다. 이 3가지 특징은 직관, 꾸준한 일상, 긍정성이다. 와이즈맨의 연구에 따르면 직관은 운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자신의 육감과 본능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하는 사람들보다 운이 좋다. 그와 같은 느낌은 알람 역할을 하는데 불운한 사람들은 직관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매사에 지나치게 이성적으로 생각한다. 다음 예에서 겉보기에 합리적으로 보이는 과거의 2가지 일에 대해 나의 육감은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 사촌이 작년에 거치식 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했는데 $100,000를 벌었대. 나도 해봐야겠어. 이 라스베이거스 식당이 좋은 투자 대상이라네. 그 유명한 아무개가 투자했대. 누구랑 누구도 투자했고. 너도 해봐. 4번째 행동 수정의 측면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일상에 대한 것이거나 일상의 틀을 깨는 것에 관한 것이다. 삶이 이미 나 있는 길을 따라 진행되는 경우들을 생각해보자. 그 길을 사람들이 닫고 통행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당신의 안락한 안전구역을 한 걸음만 벗어나도 확률이 바뀐다. 텔레그래프에 실린 어느 기사에서 와이즈맨은 불운한 사람들이
일상적 틀에 갇히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한다. 그들은 같은 부류의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직업 행로를 걷는다. 반면에 운이 좋은 사람들은 자신의 삶에 다양성을 불어넣는다. 행운을 바라는가? 변화를 주고 색다른 것을 하고 바퀴를 돌려라. 마지막 행동 수정 사항은 긍정성에 관한 것이다. 잔이 반 비어 있다고 보지 말고 반 차 있다고 보아라. 지리적으로 좋은 곳에 태어나서 깨끗한 물, 따뜻한 잠자리, 온수 샤워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감사하라. 고난의 시간이 찾아올 때면 밝은 면을 보고 더 나쁠 수도 있었음을 생각하라. 2003년 나는 바이퍼라는 스포츠카를 구매했다. 몇 주 지나지 않아서 차에 불이 났고 차는 내가 탄 상태에서 야자나무 한 그루를 불길로 휘감아 버렸다. 다행히 나는 다치지 않고 걸어 나왔는데 그 순간은 생사가 걸린 동전 던지기에 비견되는 순간이었다. 나는 이 사고에 대해 불운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몇 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9만 달러짜리 자동차가 불타고 향후 7년 동안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게 되었는데도 말이다. 나는 운이 좋았다. 내가 죽거나 남을 죽일 뻔하지 않았는가? 불운이라고? 절대 아니다. 인생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의 해석은 당신이 선택할 수 있고 그 해석에 따라 어떻게 행동할지도 당신이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선택했듯이 당신도 선택하라. 그와 같은 권한을 가지고 당신은 운을 바꿀 수 있다. 당신의 우주를 바꾸어라. 당신의 운을 바꾸어라. 당신의 삶을 바꾸어라. 오늘 저와 함께한 시간 어떠셨나요? 편안한 시간이 되었길 바라며 또 들러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